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요. 여러분들 차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 테니 그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시죠. 2015년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10명 중 3명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정폭력이 일부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980년에서 90년대부터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영국의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가정폭력에 대처해야 할 책임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TV 매체와 전단지를 활용한 캠페인을 실시해 가정폭력은 용인돼선 안 될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피해 여성에게 경찰과 연결되는 경보기를 제공하여 가정폭력 예방에 힘쓰는 한편 경찰관, 사회복지사,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여성들에게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죠. 이 같은 노력은 모두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인권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가정폭력에 가장 엄격하게 대응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정폭력 관련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가해자를 재판해야 하고 가해자에게 벌금형이나 상담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아닌 강력한 형사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변호사 지원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때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덜루스 모델입니다. 덜루스 모델의 핵심은 경찰, NGO, 법률 의료 서비스 기관,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망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피해자 지원,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등 사건 해결의 전 과정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또한 가해자 관련 정보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공유되는데 증거, 수사 상황, 과거 폭력 이력 등의 사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정보들은 8년 동안 추적 관리되는데요. 이처럼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 정부와 지역사회는 피해자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덜루스 모델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68%가 8년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성이 입증됐습니다. 덜루스 모델은 가정폭력 재발률을 낮춘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대다수의 주와 도시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이자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인식 변화, 그리고 사법당국의 엄격한 처벌이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집안에서도 불법이라는 점, 우리 모두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조금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불편하셨죠? 네, 중요한 거는 가정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정은 폭력 없는 가정으로서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그 예방을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면서 가정폭력 살펴볼 때 폭력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잠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가끔 삶이란 글자 들여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글자를 한번 보실까요? 삶이라는 글자 오른쪽 모음을 쭉 내려봤더니 어떤 글씨가 보인가요?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때리지 않았을 거야, 화를 내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맞을 짓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말 술에 대한 이런 경우에 많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술 먹고 그럴 수 있지, 술 먹고 했으니까 그쯤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술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이 인식입니다. 나의 인식에 누군가를 폭력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 먹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이 문항을 보면서 아주 익숙하거나 많이 들어봄직한 내용 아니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먼저 가정폭력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가족이란 어떤 게 가족일까요? 네, 우리는 그동안에 자녀와 부모가 있는 가족만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족들은 어때요? 다양한 가족들이 많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다양한 가족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혈연이나 입양, 결혼 등으로 관련되어 있는데요.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그 구성원을 얘기합니다. 그동안의 가족은 혈연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혈연뿐만 아니라 혼인이라든지 입양 또는 친분 등으로 집단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요, 혼인 이외에 친분 등으로 그런 등의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추세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해외에서도요, 가족 구성원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은 안에서 어떤 욕구들이 해소가 되고 있을까요? 가족 안에서는 물론 소통의 욕구가 클 수 있죠.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주하는 안전의 욕구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화면에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네, 물론 구성원의 형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집단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대화는 잘 이루고 계신가요? 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모두가 다 요즘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 소통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죠. 네, 자, 그러시면 구체적으로 욕구 한번 살펴볼까요? 예, 가족 구성원은 의식주 기본적인 욕구 충족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애정의 통합,
네. 제가 이 부분의 욕구를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이런 욕구들을 해소하는, 채워가는 가정인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채워야 하는 경우 채우지 못했었을 경우에 가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 다가섬이 아마 폭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한번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욕구 중에서 자녀 출산 또는 가정 안에서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 많기도 합니다만 가족 중에서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정 경제를 내가 밖에서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양육을 하는 양육자에게 양육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네, 폭력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및 취미 활동 등 일반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요.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취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학습 단계에 있던 혹시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취미 활동이야 뭐 이게 선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니다고 하지만 꼭 배워야 할 시기를 배움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족 구성원의 욕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갈등과 가정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족과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행동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가족 안에 그런 구조를 잘 살펴봤더니 구조 안에서의 힘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힘이 있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힘이 조금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안에서 특히 누가 누구에게 약자라고 생각하는 아동들의 피해도 물론 있지만 또는 노인들에게도 피해도 있지만 구성원 안에서 배우자 중에서는 여성 배우자에게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봤었을 때 가정폭력 안에서는 우리 사회 안에서 아직도 여성에게 남성 배우자가 여성에게 내 말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배경,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 배경이 어찌 보면 젠더 구조 속에서 이런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갈등과 가정 폭력을 보면 가정 내에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친밀하다고 보는데요. 이 친밀함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폭력이라는 점에서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폭력과는 좀 구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또는 가정을 이루기 이전에 데이트하는 과정 안에서의 폭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보면 가해자는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구로? 친밀감을 도구로 사용을 한다라는 점이요.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포장되어 있으면서 이런 폭력이 행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더욱 친밀해져야 된다라는 이런 착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것들은요.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내가 맞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실망시켜서 이런 폭력이 발생한 건 아닌가라는 자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의 생각과 가해자들의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폭력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명백한 힘의 불균형이 여기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힘의 불균형이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지, 이런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지, 이거는 가족 변화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는 어떤 가족이었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또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는요, 대가족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가족은 어떤 형태가 대가족이었을까요? 부모의 가정에서 결혼해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가족이 따로 살죠. 그러나 대가족에서는 부모님 가정 함께 살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원은 협력해서 노인을 모시고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함께 자녀를 돌봄으로 양육에 있어서 조금 안정성은 보장이 되었었죠. 그래서 아동은 가정에서 다양한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형태였고요. 3세대가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었고요. 대신에 단점으로는 민주적인 가족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즘 현재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요즘에 가정폭력 사건이 아동에 관계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가족 시대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었죠. 왜냐? 가족 안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살펴보거나 혹시 내가 볼 수 없었을 때 가족의 책임성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거에는 없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런 돌봄이 내가 그 부부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돌봄을 할 수 없다면 이런 아이들을 어때요? 양육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대가족이 그 다음에는 어떤 가족으로 있을까요? 핵가족인 거죠. 지금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형태의 부부 중심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중심 가족에서 부부가 온전히 책임을 다 한다고 한다면 가족이 잘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요. 그 가족 중에서 한 일방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또 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어때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양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비교적 평등한 형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대가족에 대해서 개인 생활이 분명하고요. 좀 독립심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원의 수가 적고 생활이 좀 단순한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혼과 재혼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거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동의 양육 환경이 부부관계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책임을 지거나 무책임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렇게 요즘에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정인양의 사건을 봤던 것처럼 그런 폭력의 부분들이 쉽게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만큼 요즘 세대는 핵가족 세대도 이제는 조금 지나가서 아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다양한 형태로서 1인 가구, 네. 과거에는 가족의 형태로서 자녀와 부모였다며 이번에는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인데요. 동거라든지 그런데 요즘에는 절출생이라든지 고령화, 만혼 현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양육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의 학습 기회가 조금 줄어드는 형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과거가 됐던 요즘이 됐던 간에 가정폭력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양상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정폭력은 어떤 게 가정폭력일까요? 예, 법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정의를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여기에서는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가 되었던 간에 누군가에게 가족 구성원으로서 폭력을 행사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가정폭력이죠. 그런데 법적인 정의로는요,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재산상 모든 수반하는 행위가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로는요, 친밀한 사이, 친밀한 사이에 있어서 한 사람이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또 성적, 사회적인 학대를 모든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가족 구성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자, 우리는 그동안에 가정폭력 하면, 가족 구성원 하면, 네, 자녀와 부모와의 가정이 구성원으로 보통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가정폭력 안에서 여러분이 잘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할게요. 구성원은요, 물론 배우자는 잘 알겠지만 전 배우자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혼을 했거나 어떤 경우에 했었을 때 전 배우자 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지만 사실혼 배우자, 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자녀, 며느리, 사위, 그 다음에 부모라든지 계부모, 시부모, 같이 사는 친척들이 가정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 구성원은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어떤 사람, 네, 전 배우자였던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직계 전비속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계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정모서자, 자, 예를 들어서 결혼 외에 밖에서 출산하는 자녀를 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는 사람, 동거, 친족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정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법률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네, 사실상 양친자 관계를 포함하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 가정폭력 안에서 구성원은 굉장히 폭이 넓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 가정폭력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셨던 부분은 신체적인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쉽게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정서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성적인 폭력, 그리고 방임, 이런 부분도 가정폭력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유형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자, 신체적인 폭력은 여러분도 쉽게 아신다 그랬죠? 뭐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거나 몸을 짓누르거나, 그리고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아니면 가재도구를 부수는 행위도 이런 행위도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이게 가재도구를 던지거나 위협하는 거, 이런 행동이 신체폭력 또는 정서적인 폭력도 같이 양쪽으로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어떠한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신체폭력입니다. 그러면 정서적인 학대가 들어있거나 하는 이런 정서적인 폭력을 살펴보면요, 경멸하거나 말로 상대방을 모욕을 주는 행위, 네, 너 그거밖에 못해? 니까짓 게 라는 이런 말을 한다거나, 네, 그 다음에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너는 그거 할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바보같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는 거, 예, 고함을 질러서 목소리를 크게 질러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네, 이러한 것도 정서적인 학대이고요.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행위, 예, 이런 게 바로 정서적인 학대 또는 정서적인 폭력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위협을 하면서 경제적인 폭력인데요. 예, 여기 재산상의 법률로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빼앗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그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을 협박을 해서 재산을 팔아버린다거나 사용을 해버리거나, 이러한 것도 경제적인 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허락 없이 금전을 사용하거나 그 금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을 하는 과정 안에서 경제적인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할 수 없도록 경제적인 뒷받침을 주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일일이 금전적인 사용을 그 부분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카드에 이런 사용 부분이 문자 통지가 되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서 해명하게 하거나, 해명하지 못했을 때거나 그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을 때 이 부분을 폭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라든지 재산, 임금을 가로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인 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요, 성적인 폭력입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가족의 부부라고 한다는 것은 제도권 안에서 가족의 성관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 제도권 안에 합법적인 것과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에게 확인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행동과는 별개인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성적인 폭력이 포함되고요. 다음은 이 방임의 경우에는요, 신체적인, 정서적인 부분에 나누어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불결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장시간 놔두는 행위,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켜야지 않는 행위, 물론 아동학대라든지 노인학대에 포함되는 내용들일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폭력 안에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문을 잠궈 놓고 나가버리는 거, 그 다음에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치료하지 않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정폭력의 유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 안에 이 유형 중에서도요, 그 특성으로서 살펴보면 그 폭력은요, 가족 구성원 1인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통제의 형태로 이러한 것들이 실시되고 행사하는 것들이 바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혼인 또는 사실관계에서 배우자 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서 배우자의 폭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나, 아동학대의 형태로서 아동의 건강이라든지 복지를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없도록 해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정서적, 성적, 가혹행위, 그 다음에 유기라든지 방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노인학대도 발생하죠. 신체 정서적, 정신적, 성적, 이러한 폭력이라든지 경제적 착취라든지, 그 다음에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그래서 보면 가정폭력이요, 배우자 폭력뿐만 아니라 자녀 폭력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도 이 친밀하다라는 이유 하나로 다양하게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 특성이며, 이런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정폭력의 특성은요, 대부분의 내 가정에서 내가 일궈낸 이 가정이고 내가 만들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적인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은폐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옆집에서 이런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저 집 일이야, 우리와 상관없는 무관한 일이야 라는, 그렇게 보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덮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옆집에서 만약에 관심을 가졌다라면 어떤가요? 신고를 해줬다라면 여기에서 멈출 수 있었을 법한데, 이거는 나와 무관하고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회적인 이런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폭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조금 전에
하나라서 봤었죠. 배우자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노인학대까지도 여러 형태로 폭력이 중첩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단 한 번일지라도 그리고 또 약했을지라도 그때 멈추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덮여져 있거나 그래서 이 덮인 부분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다는 거, 이 모든 폭력들이 한 가정 안에서 대다수의 폭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정폭력이 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나요?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어떤 직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 상대로 가정폭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가정의 훈육권이 인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에게 아이들과 가정의 일원들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면서 교육을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성장을 시킨다라는 그런 부분, 가정 안에서의 성장하는 것이 가정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가정 일에는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끌기 위해서는 폭력 행위를 써서라도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아마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가정 일원에게 폭력 행위를 했었을 때 어때요? 오히려 그 가장을 동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애쓴데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저렇게 행사할 수밖에 없었나라고 오히려 피해자를 동정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를, 그 행위자를 동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폭력으로 만약 이 폭력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들은 온전하게 유지 못할 거야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폭력으로 인정하지 못한 오타가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훈육권과 폭력과는 별개라는 거. 가족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가족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정은 행복해야 한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해야 된다는 그 환상이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순간 이건 창피한 일이야, 수치스러운 일이야 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정폭력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갈등을 살아가면서 갈등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잘 풀어갈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부분인 거지 이거를 감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어떤 가정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갈등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가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된다는 이 환상이 폭력을 감추려고 한다라는 게 바로 가정폭력을 근절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성하는 공동체에서 개인 간의 차이와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다를 수 있는데 지향의 차이가 당연한 것으로 갈등이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은 어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어때요? 다른 가족과 비교했을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가정폭력은 덮어두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이루는 바탕에 가정의 훈육권과 또 현모양처 이데올리기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그런 당연히 가족을 지도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과 현모양처는 과거 요즘에 현모양처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죠. 과거에는 가족 안에서 당연히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가족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가정폭력을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가족 안에서 어떻게 발생될까요? 어떤 배우자가 가족 안에서 헌신하거나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 안에서 가장 또는 힘 있는 자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때요?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정에서 당연히 현모양처로서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데 왜 마음대로 직장을 다녀? 그리고 네 마음대로 왜 사회활동을 해? 이렇게 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한 행사로 보지 않고 당연히 가족으로서 현모양처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폭력을 어때요?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족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거, 봉사하고 폭력조차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그 누구도 각 개인의 자존감을 향상하고요. 내가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이 힘을 주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여성 혐오적 사고입니다. 근본적으로 여성을 폄하하는 태도,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여성은 예뻐야 된다라는 생각, 예, 여자는 요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 여자는 된장녀, 예,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 다음에 감정적이어야 된다. 여자는 감정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태도가 여성을 함부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여성의 적은 여성이지라는 이런 생각들이 여성에게 어때요? 여성의 능력을 제대로 봐주지 않고 여성들에게 여성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사고, 생각들이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정폭력 안에서 끼치는 영향이 있죠. 우리가 이 예방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폭력을 이 영향을 어렸을 때 피해를 입었던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 어때요? 나도 어렸을 때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시죠? 예, 저도 물론 저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 그게 가정폭력이었어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입었던 대상들이라면 성인이 되면 다 가정폭력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드실 수 있겠죠. 네. 자, 단, 우리가 이런 예방교육을 실시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의 전환을 하였던 경우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을 전환하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가정폭력을 멈춰야 된다라는 교육을 듣는다라는 거죠. 해서 입국 1년, 1년 3개월 차 된 이주 여성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2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의 폭력이라든지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이 배우자에게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숨겨두고요, 또 집을 나가면 체류자가 돼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해줬는데도 일단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하면서 이 여성은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에 이 남성 배우자는 이 여성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통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이고 내 가정인데 뭐가 이게 폭력이야. 그런데다가 내가 더군다나 이 여성의 가정에
그 나라에다 국가에다가 돈까지 주고 왔는데 나는 얼마든지 이 여성을 내 맘대로 통제하거나 내 맘대로 콘서리 쳐도 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요, 이 여성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주 여성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에게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관에서 상담을 하거나 주변에서 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한다면 이주 여성 상담센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 사례는 결혼한 외국인 부인이 임신을 하자 전처 2명에게 충분하다면서 유산을 강요하거나 이런 경우도 낙태 수술을 하게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아내가 직장을 다녀서 아내와 함께 맞벌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실직 상태 후에 아내가 월급을 받게 되면 이 월급 일부로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월급을 적게 가져왔다면서 이 아내가 돈을 벌어온 돈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왜 그거밖에 돈을 안 벌어왔어? 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폭력을 행사해서 코를 부러지게 했던 그런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례는 아내가 장애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유로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그 장애 아이를 낳은 이유는 너 때문에 네가 행동이 또는 너희 집안에서 어떤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이를 함께 돌보는 게 아니고 아내를 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가정폭력 상담을 하고 가정폭력 쉼터에 그쪽으로 몸을 이동하고 해서 남편을 신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 남편에게 빨간 줄이 그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처음부터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정폭력의 배우자에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가정폭력은 경제적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경제력이라든지 학력 수준 상관없이요. 전 계층에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폭력을 발생하게 하는 거지 이런 경제력 수준, 학력 수준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자,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폭력을 유발하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고요. 이러한 것들은 편견이라는 겁니다. 가해자들의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사고의 문제인 거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가정폭력.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바르게 키우라고 하죠. 이런 말들, 그동안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가족을 책임지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위해서이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 이유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은 가정사가 아닌 분명히 사회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은 가정 내 불화가 아니고요. 남의 집안의 일 아닙니다. 공권력으로 사생활 침해 아닙니다. 이거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신고하고 고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비난, 보복, 자녀 문제, 생활 문제로 인한 가족 해체의 두려움, 폭력에 대물림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폭력은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 가정사가 아닌 사회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꼭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대처하는 방법으로서는요, 이웃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반드시 요청을 해야 되고요. 가정폭력은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고 때리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용기가 아주 큰 근절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용기 그리고 꼭 해야 될 임무이기도 합니다. 책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내 일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 가족을 신고하는 즉시 저 사람을 빨간 줄이 그어지는 범법자로 만들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신고하는 것이 나와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1366 상담과 도움을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평소에 피신할 것을 미리 정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친한 이웃집이라든지 친척집, 경찰서 112, 1366 상담소에 미리 한 것들 전화번호라든지 전화번호에 또 전화번호를 저장을 미리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폭력 사건은요, 고소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경찰에 먼저 조사를 하게 되면요, 상대방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제지할 수 있던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분리 면담을 할 수 있고요.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임시조치는요, 폭력 재발 우려 및 긴급의 경우 주거 등에서 가해자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거 직장으로부터 가해자로부터 100m 내 접근 금지. 어떤 경우에도요,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을 해 놓으면 가해자가 직장으로 쫓아간다거나 분리조치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게 돼 있으면 이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의 임시조치를 신청을 해서 재발 우려 시 경찰, 검찰에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내,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치료 위탁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는요, 가정폭력 보호명령 제도로서 피해자가 직접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요. 주거로부터 격리,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명령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가는데 어느 길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좀 불안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미리 보호명령 청구를 해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가정폭력만 근절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여러분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이야기를,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66 또는 안 그러면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110뿐만 아니라 1366, 112에 신고해 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방관하지 않고 개입하기,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도와주시고요. 물론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피해 있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옆집에서 가정폭력이 있어서 우선 쉼터에 안전하게 도움을 못할 경우에는요,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가해자가 우리 집에까지 와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함도, 우리 가정의 안전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도와주면서 112에 신고를 같이 함께 하고 우리 집에 잠깐 머물게 한다면 경찰이 신속하게 와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도와주되 112에 먼저 신고를 하고 함께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라든지 주거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 꼭 도와주시고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에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마디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가족 구성원 또는 관계 안에서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학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평등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노력하기,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기, 그 다음에 평등한 가정 분위기, 성역할 고정관념 버리기, 구성 간에 서로 소통을 평소에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가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죠. 자녀의 보호자로서 내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양육을 한다거나 내가 가족의 힘을 또는 가족을 도와줄 수 있던 조력자로서 잘 들어주는 거, 구성원으로서 존중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점검으로서요. 자,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 물론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죠. 화를 잘 조절하고요. 평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로 나누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소외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평등한 관계, 그다음에 가족 간의 대화, 그다음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멈출 수 있도록 제지하는 거.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 상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요, 112에 신고하세요. 내가 신고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경찰에서 알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 신고자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옆에서 112에 꼭 신고해 주세요.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있다면 상담기관에 꼭 알려주시고요. 모른 척하지 않기, 신고해주기, 지켜주기, 회복 도와주기. 그래서 여러분, 가정폭력 당신의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 같이 제가 당신의 하면 여러분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